이번에는 약물의 양리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막 달달달달 외울 건 없어. 그냥 한번 눈도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남자냐 여자냐 몸무게는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좀 더디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 등이 그런 영향을 줍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령은 어떨수록 약을 좀 쓸 때 용량 조절을 할 때 신경을 써요? 너무 어려도 또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나이 상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을 줄 때 체중 물어보잖아요. 하다못해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뭐 미다, 프로포폴 이런 거 할 때도 체중을 대비해서 약의 용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 당연히 상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별도 상관 있어요. 성별은 그러면 남자, 여자 중에서 조금 더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언제 누굴까? 남자. 그래서 성별 상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지금 금방 식후 즉시야. 그리고 지금 식전 공복시야. 그럼 약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식후 즉시가 나아요? 공복이 나요? 공복이 낫겠지. 비워야지만. 그래서 음식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알레르기 체질처럼 민감성 있죠. 유전적인 거, 특이 체질 상관 있잖아. 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제가 심리적인 거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심리적인 약은 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약을 줄 때는 질문, 환자에게 이 약은 가짜 약입니다. 이 플라시보라는 말이 가짜 약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가짜 약입니다 라고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가스라이팅 시켜야 돼요? 가스라이팅 시켜야 돼. 정말 잘 됐습니다 알려주는 거,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투여 시간, 당연히 자주 투여하는 거, 뜨문뜨문하는 거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질병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 질병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지금 간질이 아니라 간이 질환자, 간이 안 좋으면 해독작용 그런 게 있으니까 약물 작용에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환경적 요인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제가 기본 간호할 때 약을 복용할 때 좀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더우니까 차가운 물에 약 먹는 게 더 좋을까? 미지근한 물. 왜요? 그래야 혈관이 늘어나서 약 흡수가 잘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약을 복용하는데 밖에 한겨울이야. 한겨울이 너무 추운 곳에서 약을 복용하는 거랑 따뜻한 곳에서 약을 복용하는 거랑 언제 효과가 빠를까? 따뜻한 곳, 추운 곳보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라는 말은 따뜻한 환경, 추운 환경 그런 거에 따라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질문합니다. 그럼 이 영향을 주는 이 요인 말고 키는요? 신장, 키는요? 상관이 있을 거 없을까? 이렇게 약 용량 정할 때 뭐 키가 작다고 해서 성인인데 키가 작다고 해서 약 좀 해주고, 애기 어린애라도 키가 막 커. 그럼 그 애는 키가 크다고 많이 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거는 키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잘 맞은 성격 하다고 해서 약의 용량을 조절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격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기에서 나오면 문제집 그때 나왔죠? 이런 거 나오면 아니다라는 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의 보관입니다. 그럼 약물을 보관할 때 냉장 보관입니다. 그럼 냉장 보관하는 거는 온도가 몇 도에 보관한다? 밑에 2에서 8도 냉암소예요. 2에서 8도 냉암소. 그럼 2에서 8도 냉암소면 어떤 거 주로 한다? 인슐린. 기억하세요? 인슐린. 그 다음에 혈청. 그 다음에 백신. 자, 시험 문제에서 백신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시 백신 중에서 BCG도 백신 맞잖아. 그러니까 BCG는 또 구별 백신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BCG라고 해도 되고, 또는 BCG뿐 아니라 다른 거 모든 예방 접종하는 백신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PPD가 뭔데요?
혈액을 진단하는 테스트 할 때 쓰는 시약, PPD, 그죠? 이 농에 이런 걸 전부 다 어디에 보관한다? 2에서 8도 내 암수에 보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가 2에서 8도 정도를 유지하려면 백신 같은 경우는 실온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두겠죠. 그럼 이때 냉장고 온도가 2에서 8도 세팅이 돼야 돼. 근데 이 온도가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져도 일시적 올라가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도를 재는 거야. 냉장고 온도를. 그래서 온도 점검한 거 몇 도라고 적어. 그리고 또 오후에 한 4시경에 4시 PM 해가지고 백신 냉장고 온도를 점검하는 거야. 하루에 몇 번 한다? 하루에 2번이에요. 백신 냉장고 점검은 하루에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하겠죠. 그럼 그런 기록한 장부이죠. 점검 기록지 몇 년 보관한다? 2년 보관입니다. 그럼 2년 보관하면 법규로 넘어가셔서 2년 하면 뭐가 있었어요? 처방전, 그리고 또 백신, 감염병 환자명부는 3년, 백신 냉장고 점검 기록지 2년,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하는 거는 어떤 게 실온에 보관입니까? 그 말입니다. 실온에 두는 거는, 그럼 실온에 두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좌약, 실온에 둬요. 그럼 좌약은 차가우면 왜 안 돼요?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잠깐 꺼내놔야 돼. 왜? 좌약은 물하고 같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체온에 의해서 약이 녹아야 되는데 차가운 상태로 바로 넣으면 녹는 시간이 걸리면 그 말은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좌약, 실온 보관, 그다음에 생리식염수, 귀약, 그리고 간장 추출물, 그리고 알부민 이런 거 실온이에요. 예전에는 간장 추출물, 알부민 냉장 보관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실온 보관에 넣겠습니다. 그 말이고, 하나 더 적는다면 여러분, 기름 종류의 약은 기름 종류, 약간 미끌미끌한 기름 종류, 그런 약은 10도 전후, 10도 정도 전후에 보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물의 용기예요. 용기 형태. 이런 건 여러분 간단한 거 양리에서 물어볼 확률 되게 높아요. 용어 정의 간단한 거. 그럼 이때 자, 밀폐 용기는 집에서 쓰는 뭘 떠올리면 된다? 락앤락을 떠올리시면 돼. 락앤락 용기 있죠? 다이소에도 팔고 락앤락 용기 있죠? 그런 용기. 그러니까 밀폐 용기는 어떤 용도로 하냐면 생각해봐요. 락앤락 통에 넣어두는 이유는 약품이 깨질까봐, 다른데 그냥 놔두면 깨질까봐, 파손을 막기 위해서, 또는 다른 거하고 막 섞일까봐. 그래서 파손,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용기가 무슨 용기다? 밀폐 용기예요. 되셨죠? 반면 미생물 있죠?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 그런 용기를 밀폐라고 하지 않아. 그럼 균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용기를 뭐라고 한다? 밀봉 용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밀봉 용기로 되어 있는 약품은 어떤 게 있냐? 앰플, 바이알. 앰플하고 바이알은 무슨 용기에 들어있다? 밀봉 용기예요. 밀폐가 아니에요. 그 말 기억하시고. 그러면 가장 효과가 뛰어난 용기는 무슨 용기일까? 밀폐일까요? 밀봉일까요? 밀봉. 그럼요. 밀봉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분의 침입을 막고 싶어요. 그런 용기는 뭐가? 비밀 용기,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산화 수소수 같은 것도 비밀용, 대부분 비밀 용기에 보관하지 수분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과산화 수소수, 또 하나 협심증 치료제,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거는요 수분에 되게 약해. 그래서 수분이 있는 곳에 두면 어떻다? 약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냉장고 이런 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기밀용기. 그 다음에 과사나 소수 같은 경우는 빛을 보면 약효과가 물과 산소가 떨어지면서 효과 작용이 없어져 떨어져.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용기, 그런 곳에 보관하는 거를 무슨 용기라고 한다? 차광용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밀용기, 차광용기 이런 것도 의미 구별하실 거 시험에 출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약물의 투여 용량이에요. 약물의 투여 용량.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달달달달 별표라기보다는 눈도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물의 투여 용량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용량을 따진 거예요. 지금 투여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용량이 제일 적은 양에서 많은 양으로 말했을 때 명칭이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때 제일 적은 양에서 최대로 많은 양으로 갈 때 어떻게 이름을 정하겠다? 한상급중 내치 이렇게 정했어요. 한상급중 내치 이렇게 했어요. 자, 자, 얼굴 한번 들어보시면, 자, 내가 머리도 좀 아프고 몸이 안 좋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약을 좀 싫어하지만 복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나는 평소에 약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약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를 보통 먹는다고 친다면 하나를 안 먹고 약을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딱 그거를 쪼개가지고 3분의 1 또는 2분의 1만 먹었어. 그럼 성인인 내가 보통 한 알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먹었으니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 너무 용량이 적어서 작용을 하나도 안 해. 그 정도로 적은 양, 그런 양을 뭐라고 한다? 한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량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자, 이 약을 약사한테 약을 살 때 이 약 용량을 어떻게 복용해요? 몇 알 먹어요? 물었을 때 보통 한 알 드세요. 보통 한 알 드십니다. 한 번 먹을 때 한 알 드십니다. 보통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때 보통 한 번 먹는다, 한 알 먹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보편적으로 먹는 양, 보편적인 양, 그런 양을 뭐라고 한다? 상용량이라고요. 그래서 상용량은 보편적인 양이에요. 보통 한 알 먹습니다. 보통 한 번 먹을 때 두 알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또는 보통 500ml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보편적인 양, 그런 양을 상용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먹을 때 가끔 약사가 그러죠. 이거요 아프실 때 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최대치는 얼마까지예요? 최대 몇 알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보통 한 알인데 최대로 너무 많이 아프시면 최대 두 알까지는 괜찮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때 최대치로 먹는 양, 최대 유효량, 그거를 뭐라고 한다? 금량이라고 해요. 금량. 그래서 금량은 최대 유효량이에요. 최대치. 보통 한 알 먹어요. 상용량. 최대 두 알까지는 돼요. 금량.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은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중은 중독량이야.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떻게 다 키워드가 나올 건데, 중독에 이르게 하는 최소량, 중독에 이르게 하는 양, 그런 말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중독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상극중 내치할 때 가장 많은 양이 뭘까? 치지. 그럼 치가 치사량이야. 그러면 치사량은 양이 가장 많은 양일 때 명칭을 말하는데 어디에 이른다고 할까? 죽음에 이르는 양이라고 하겠죠. 죽음에 이르는 양, 이런 말하면 치사량이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칠판을 한번
보시면 중도 치사량 사이에 뇌가 있어. 이 뇌는 뇌량이야. 그럼 이때 뇌량은 무슨 말일까요? 중독은 일어났고 뇌량은 중독은 일어났겠죠. 중독 다음이니까. 중독은 일으키되 죽음에는 이르지 않느냐. 문제에서 죽기 전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거. 중독은 일어났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느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뇌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상극중내치 이렇게 적었어요. 자, 내가 약을 쪼개서 3분의 1을 먹었어. 그러면 효과가 없지? 한약. 보통 한을 먹어요. 상용약. 최대 2알까지 된 데서 2알 먹었어요. 최대 2알. 극약. 중독을 일으켰다. 중독약. 그 다음에 중독은 일어났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뇌약. 죽음에 이르렀다. 치사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상극중내치 그 뜻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수술 전 투약은 약이라서 지금 같이 언급을 했고 이 내용은 어디서도 나와요? 기본간호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럼 수술 전에는 지금 나오는 이 약을 대표적으로 3개 중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가 수술 전에 많이 쓰는 약의 첫 번째가 리도케인. 리도케인은 국소마취제가 되는데 이 약은 리도케인은 국소마취제 앤드 수술 때니까 국소마취제고 만약에 이 약을 응급약물로 쓴다면 무슨 효과를 말할까? 부정맥 치료제가 되겠죠. 부정맥 치료제. 그래서 결론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중요하죠. 아트로핀 중요합니다. 아트로핀. 그럼 아트로핀은 어떤 약이다? 분비물 억제. 키워드는 그거예요. 호흡기 분비물 억제, 분비물 감소, 분비물 억제 이런 말 나오면 아트로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핀데메롤은 마약이잖아요. 그럼 이 마약성 진통제를 수술 전에 왜 줘요? 제가 왜 준다 그랬어요? 미리 아플까봐 수술하기 전부터 주는 게 아니고 왜 주는 거다? 이 약을 주면 환자가 마약이니까 긴장이 풀려서 릴렉스 된다고. 그럼 왜 릴렉스 시킵니까? 그래야 수술도 잘 되고 마취약 효과도 잘 되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몰핀데메롤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수술 전에 몰핀데메롤을 쓰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통증 감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긴장감을 감소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을 주면 긴장감이 감소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해롱해롱해. 약간 늘어졌어? 근데 내가 뭔가 하나 좀 일어나서 뭘 하나 이렇게 좀 잡고 싶어? 그래서 일어나다가 잘못하다가 쿵 하고 자꾸라질 수 있어요. 낙상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 투약을 끝내고 나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사이드웨이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환자가 떨어져서 오늘 들어갈 수술을 못하고 정형외과 수술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 부러져가지고 이거는 뭐죠? 주의, 의무, 태만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 투약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고요.